아이작 뉴턴과 표절 시시비비를 가린 사람은 바로 독일의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였죠. 죄송한데 지금 두 분은 라이프니츠 하니까 아 하고 계신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전 무슨 가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라이프니츠가 어떤 사람이죠? 일단 라이프니츠는 그 0과 1만이라는 그 두 개의 숫자만을 사용해서 그 우리가 하는 이진법. 이진법. 맞습니다. 그 이진법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최초로 이제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최초로 사칙연산이 모두 이제 가능한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니츠의 계산기가 훗날 컴퓨터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와, 그렇지. 그래서 와. 이 라이프니츠가 뉴턴 못지않은 굉장한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수학적인 업적에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 라이벌이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이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우수한 천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인류가 창조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개념이라고 평가받는 거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수포자로 만드는 그 미적분입니다. 아 맞아요. 포기했지 나도 미적분에서. 그 당시에 이제 미적분을 먼저 생각해낸 거는 아이작 뉴턴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660년대 중반에 아이작 뉴턴이 쓴 논문에 그 미적분을 설명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뉴턴이 먼저 했구나라고 지금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뉴턴이 썼던 논문이 무한급수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아이작 뉴턴은 다른 연구에 매진하고 있던 탓에 이 논문을 이제 미완성인 채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서는 절친한 학자들에게만 내용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공유를 하게 되죠. 아, 출판을 안 한 거예요? 네, 조용히 숨겨둬야지 왜 그걸 뿌리는 거야? 그럼? 그렇죠. 그리고 이때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675년에 독일에서도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였죠. 와. 교수님, 근데 뉴턴은 10년 전에 미리 이 미적분의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절 논란이 좀 이제 그 복잡하게 꼬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라이프니츠는 미적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서 1년 후인 1676년에 런던을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런던 학자들을 만났다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에? 바로 예전에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에서 썼던 거를 친구들한테는 좀 보여줬었잖아요. 그 작성한 논문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의 미적분 논쟁이 결정적으로 꼬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라이프니츠가 1684년에 미적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버려. 네, 뉴턴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지 컴퓨터. 자, 이를 알게 된 아이작 뉴턴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거 뭐라 할 수 있나? 네, 억울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했던 아이작 뉴턴은 이제 부랴부랴 미적분 관련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 되지. 그제서야 10년 전에 이미 했는데.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논문이 발표되니까 이번에는 라이프니츠가 또 격렬한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죠. 왜지? 라이프니츠가 왜 화를 냈는지 직접 한번 같이 보시죠. 궁금하다. 응? 이거는 두 사람,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에 사용했던 기호들입니다.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처음부터 저 기호를 사용을 했었고요. 미적분 논문을 냈을 때 뉴턴은 사실은 기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가 논문 낸 걸 보고서 뉴턴이 논문을 낼 때 라이프니츠의 기호에서 모양을 조금만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아이작 뉴턴이 내 아이디어를 표절했다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죠. 아, 그러면 뺏겼죠. 네. 이거는 라이프니츠가 화낼만 합니다.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완전 화나죠. 그래도 개념은 10년 전에 뉴턴이 먼저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있었던 이번에 이제 아이작 뉴턴을 따르던 제자들이 미적분을 먼저 개발한 건 뉴턴인데 라이프니츠 잘못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강하게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평소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네. 뉴턴이 이상하잖아 그거. 그러니까.
근데 아이작 뉴턴은 제자들이 라이프니츠를 이렇게 더 공격하게 뒤에서 은근히 이렇게 부추기게 됩니다. 에이, 너무 그러지 마. 나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국 미적분 표절을 둘러싼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대립은 점점 뜨거워지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급기야 영국과 독일 간의 국가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말게 되죠. 진짜? 아, 이거 진짜 자존심 대결이네. 결국 이제 아이작 뉴턴을 지지하던 영국 왕립학회 그리고 라이프니츠를 따르는 그 독일 학자들이 더 이상 학문적 교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절을 선언을 와, 하기까지 갑니다. 영국 대 독일.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쪽도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은 채 이 미적분 표절, 우선권 논쟁이 약 10년간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누구의 걸로 인정을 하는 게 맞을까요? 누가 먼저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그래도 논문을 등재를 먼저 한 사람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도 뉴턴이 연구한 증거 자료들 있잖아요. 좀 냈어야지. 냈어요.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떻게 끝까지 연구를 뭐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라이프니츠는 연구 다 해놨는데.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좀 답답해하면서 먼저 정리하려고 나선 게 라이프니츠였는데요. 라이프니츠는 당시 이제 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었던 영국 왕립학회에다가 이 문제를 결판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엄청난 변수가 있었는데요. 궁금하다. 바로 변수는 당시 왕립학회 학회장이 아이작 뉴턴이었다는 겁니다. 아, 아니 거기다가 왜 그걸 내?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 아닐까? 알고 완전이네. 있었는데도 왜 그랬지? 네. 알고 있는데 했다고? 자신 있다 약간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네. 결국 너무나 뭐 약간 명백한 것처럼 왕립학회는 아이작 뉴턴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본인이 본인 꼴을 들어줬겠죠. 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100년, 뭐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천재였던 아이작 뉴턴에게도 은근히 되게 이렇게 속이 좁은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엿볼 수가 그 있죠. 눈 찌르는 거 보세요. 독하다니까요. 절대 뭐 이렇게 양보하는 사람 호락호락하지 아니야. 않아. 윤소희 씨 근데 라이프니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쵸,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같이 개발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는 미적분의 개념이나 기호나 이런 것들은 라이프니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금 억울한 게 풀리지 않았을까 해요. 그래도 뭔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 라이프니츠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아이작 뉴턴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밀이 많다. 네, 바로 남들 몰래 금단의 분야에 이렇게 푹 빠져 있었는데요. 금단이라면은 하지 말아야 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뭐지?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술이었습니다. 연금술이요? 네. 연금술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값싼 금속을 금이나 은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이죠. 그거 되게 비과학적인 학문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에서는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화학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연금술 연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연금술은 중세 이후에 약간 허무맹랑한 학문으로 좀 여겨지기도 했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약간 이단 취급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철저하게 이제 몰래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이작 뉴턴이 이런 연금술에 심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뉴턴이 죽은 후 약 200년이 지난 193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료들로 밝혀졌구나. 네, 맞습니다. 뉴턴이 워낙 자료를 많이 남겨서 이거를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뉴턴이 죽은 다음에 캠브리지 대학에 기증을 했었거든요. 근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렇게 보니까 많이 울력했던 거 뭐 이런 자료들은 다 자기네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상한 그림 있고 이상한 자료 있는 거는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도 믿고 지내다가 1930년대가 됐을 때 소더비 경매에 내놓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그랬을 때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이 케인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그 소문을 듣고서요. 아이작 뉴턴의 그 원고가 나왔대 이러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가서 되게 많이 사들여요, 경매에 가서. 그리고 나서는 딱 사람들 앞에 보여주면서 자, 지금까지 우리 뉴턴이 최초의 근대적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뉴턴은
최후의 연금술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네, 최후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이 뉴턴에게 붙여지게 되죠. 연금술사. 아이작 뉴턴은 종교계에서 이단으로 금지하던 연금술에 흠뻑 빠져 있으면서요. 아이러니하게도 또 종교에 완전히 심취해 있기도 했었죠. 특이하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언을 해석하고 비밀을 해독하는 거였죠. 평범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오래 하니까 별걸 다 하셨네요, 진짜로. 네. 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아이작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 연구 대상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신기한 자연 현상들?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에 다가올 일을 예언을 했는데요.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정답! 네, 지원 씨.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아, 왜 갈라지는가에 대한 연구. 네. 지진이랑 막 해가지고. 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그러니까 달은 인력 때문에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있죠. 혜성이 언제 떨어질지. 네, 네. 혜성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그 요한계시록이 종말론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종말! 네. 지구 종말! 네, 지원 씨 정답입니다. 뭐야? 뭐 그딴 걸 예언하고 그래? 노스트라다무스랑 다를 게 아 근데 없어요. 언젠가는 종말이 오겠죠, 사실. 자, 아이작 뉴턴이 성경을 해독해서 예언을 한 거는 바로 지구 종말이었는데요. 뉴턴이 저런 걸 했다니. 이거는 아이작 뉴턴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계산한 기록입니다. 2060년이야? 아니네. 2370년도. 네. 다니엘서에 기록된 12장 7절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네. 아이작 뉴턴은 바로 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받는 때 그때가 이제 지구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진짜예요?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연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아이작 뉴턴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한 때를 1년으로 넣고서 그리고 두 때니까 이제 2년을 거기다 더하고 거기다가 반 때, 그래서 6개월을 더해서 이제 3년 6개월을 이게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대충 날짜로 계산하면은 한 1260일 정도가 되고 그런데 이게 성경이니까 비유적 표현이라서 약간은 뭐 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12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올 거다라고 뉴턴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그런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뭐 1260년이라고? 1260년은 언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시작점이 어딘가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해석의 여지가 많은데 뉴턴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서기 80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2060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해 뛰어난 정복군주였던 카를로스 대제가 현재 프랑스, 독일, 북부 이탈리아 등 대규모 영토를 모조리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3세로부터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신성 로마 제국을 이제 등에 업고 교황청의 세력도 권력도 굉장히 막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황청 권력이 800년부터 세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때를 시작점으로 그 계산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계산한 바로는 지금부터 이제 36년 뒤인 2060년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때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36년. 그때는 괜찮아. 나는 그때 뭐 할 거 다 하고 뭐 아쉬울 거 없을 나쁘지 나이야. 않게 가죠. 나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이작 뉴턴은 이제 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과학의 대척점에 있는 분야까지도 관심이 많았던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는 사람이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던 아이작 뉴턴은 1687년 45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을 발표하게 되죠. 바로 과학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프린키피아, 바로 그 책입니다. 이름부터 멋있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게 우와. 프린키피아의 원래 제목입니다. 야.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만유인력 법칙을 비롯해서 물체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 그리고 물리학의 중요한 이론들이 담겨 있게 됐죠. 우와. 근데 뉴턴이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가격 가격. 네. 많이 팔리게. 많이 팔렸으면 좋았을 텐데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쓸 때 최대한 이해하기 어렵게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래? 예, 오죽하면 캠브리지 대학의 한 학생이 지나간 뉴턴 보고 저기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약간 조롱할 정도로 아.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어렵길래. 네. 자, 이렇게 뉴턴이 어렵게 쓴 이유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는데요. 자,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소인배들의 수박 겉핥기식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들어서 안 봐. 안 읽어. 못 읽어 어차피. 안 봐. 못 읽는다고. 네. 뉴턴은 자신의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게 이제 극도로 싫었던 것 같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뉴턴 책의 구매 가격이 7실링이라고 하는 그 구매 가격이었대요. 근데 그 한화로 약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공서 같은 느낌인 거죠. 비싸다. 네. 정말 고급스러운 책인데다가 게다가 워낙 어렵고 이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기에는 정말 어려운 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뉴욕에서 프린키피아 초판이 경매로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그 경매에 올라온 초판의 가격이 혹시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 10억? 10억, 에이,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이요. 1000배인데요 그래도. 근데 놀랍게 44억에 낙찰이. 아우 저거 하나 갖고 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7만 원짜리의 서적이 44억이 된 거죠. 와,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학책이 됐다고 합니다. 와, 예. 뉴턴 진짜 대단하네. 네, 하지만 뉴턴이 작정하고 어렵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프린키피아를 본 유럽 학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심지어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학술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물리학이다. 이런 극찬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훗날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과 수학에서는 뉴턴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프린키피아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에 담긴 아이작 뉴턴의 이론들은 훗날 이제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의 그 중요한 밑바탕이 됐죠. 와.